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송건훈입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건강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 지식이 범람하게 된 것은 특히 그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부터인데요. 이와 같은 건강 지식을 많이 알면 어려운 병을 고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잘못된 또는 왜곡된 건강 지식을 자꾸 습득을 하게 되면은 어려운 병을 고치는데 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와 같은 모르는 게 약인 그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지식 몇 가지를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건강 지식이 왜 생기나 하는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의학 지식의 빠른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나 일반 대중이 어떤 의학 지식을 공유를 해도 그 의학 지식이 빠르게 바뀌지도 않았고 비교적 지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학 지식이 매우 빠르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지식의 발전을 따라갈 수가 없고 일반 대중에게 전문가들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파해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기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예전에 이미 구시대 지식이 되었던 그러한 지식을 진리로 알고 지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정보의 홍수인데요. 특히 인터넷을 통해 범람하는 건강 지식, 건강 정보는 그 신뢰성이나 신빙성에 대해서 일반 대중이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하기가 어렵고 무분별하게 신빙성이 없는 정보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상황을 야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어떤 직효약 또는 어떤 병에 대한 비방, 용한 의사 이와 같은 것을 선호하게 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방과 건강식품 또 민간요법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병이나 질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직효나 비방, 민간요법들을 연결을 시키면서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희소한 개인 치유 사례의 일반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을 통해서 어느 개인이 중한 병을 잘 치료를 하거나 완치를 했을 때 그와 같은 희소한 또는 가능성이 희박한 개인 치유 사례가 일반화가 됨으로써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분들이 자기도 그와 같은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항암제를 예로 들면 우리가 항암제 반응률이 10%라고 하면 그와 같은 항암제는 실제 암 치료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0%의 반응률이라고 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 암 치료에 있어서 그 항암제가 상당히 효과를 거둔다는 그 같은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희소한 개인 치유 사례가 일반화되면 여러 가지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그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 경험의 일반화인데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병을 앓으면 그 병을 치료할 때 어떤 음식이 좋더라, 어떤 약이 아주 좋더라 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 경험이 무분별하게 일반화가 되면 상당히 곤란한데 특히 사회적으로 또는 매스미디어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와 같은 개인 경험을 일반화했을 때 일반 대중은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잘못된 건강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이제 뒷골이 뻣뻣하면 고혈압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오십니다. 사실 뒷골이 뻣뻣하면 고혈압일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큰 폭으로 높아졌다거나 아니면은 수축기 혈압이 200 이상인 그 같은 심한 고혈압일 때는 혈압으로 인해서 뒷골이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뒷골이 뻣뻣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정상인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긴장성 두통 때문에 뒷골이 뻣뻣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뒷골이 뻣뻣하다는 것은 혈압의 상승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잘 된다 안 된다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은 기준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그 고혈압약은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다. 또 당뇨약도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다. 이와 같은 잘못된 상식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실제적으로 눈알이 땡기거나 뒷골이 뻣뻣하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그와 같은 상태가 있으면 고혈압이 혈압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혈압약을 드시다가 그와 같은 증상이 없어지고 개운해지고 찌뿌둥한 게 없어지고 또 머리가 맑아지고 뒷골이 편해지면 그 혈압이 내린 것으로 판단을 하셔서 혈압약을 끊으시는 그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의 상승이나 하강은 증상이 있고 없고하고 거의 관계가 없고 따라서 증상이 있을 때만 혈압약을 드시다가 무단으로 임의로 끊을 경우에는 몸에 더욱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의 경우에는 전신 혈관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압약을 임의로 끊었을 때 그 직후에 나타나는 반동 현상, 혈압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던 환자 한 분도 그랬는데요. 혈압이 높다고 판정이 되거나 증상이 있을 때만 혈압약을 드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민간요법 또 한약을 많이 드셨던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뇌졸중을 2번 겪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이와 같이 증상을 가지고 혈압약의 복용 여부를 보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같은 고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의학 상식이 아니라 거의 괴담 수준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반 대중이 생각하시는 것은 같은 고혈압약을 5년, 10년 드시면 몸의 오장육부가 나빠진다,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현재 고혈압약과 또 많은 당뇨약들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표적장기, 즉 심장이나 콩팥이나 눈이나 신경계통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몸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혈압이나 당뇨의 영향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몸이 나빠지는, 장기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왜곡된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고혈압약은 같은 약을 오래 먹으면 약발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드시면은 혈압이 좀 더 올라가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혈압약을 올리면 또 혈압이 더 올라가고 하는 이와 같은 상태.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와 같은 내성이 생기는 것은 대개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진정제나 진통제 계통이 그렇고 대부분의 고혈압약과 당뇨 치료제는 그와 같은 내성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약을 오래 드시면은 약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 몸에 맞는 약이라면은 그것이 장기간 동안 계속 약효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오해가 바로 이 어느 정도 혈압 조절이 되면 혈압약을 끊어도 된다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상식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혈압약을 시작하는 것이나 조절하는 것이나 끊는 것은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혈압 조절이 되면 혈압이 계속 여러 번을 재도 120, 70, 80 정도로 괜찮게 나오면 혈압약을 끊어도 되지 않느냐. 벌써 내가 6개월을 먹었는데 1년을 먹었는데 또 2년을 먹었는데 이제 혈압약을 끊어도 되지 않느냐. 혈압이 치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라는 것은 몸에서 혈압을 높이려는 그러한 힘과 그다음에 혈압약이 그 혈압을 낮추려는 그 힘 사이의 어떤 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이 혈압약을 끊어버리면은 몸에서는 혈압을 높이려는 힘만 남기 때문에 당연히 혈압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
많은 경우에서는 처음 진단을 받으셨을 때에 비해서 혈압이 더 높아지는 그와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를 얘기할 때 치료라고 하지 않고 조절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혈압이나 혈당이 어느 정도 약과 그 몸의 혈압 또는 당뇨가 시소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혈압 조절과 당뇨 조절이 되겠고요. 혈압약을 일정 기간 열심히 먹으면 그 다음에 끊고 봐도 된다는 것은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과 긴밀한 협조하에 판단하시는 그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없는 혈압이나 당뇨병은 식이요법이나 민간요법으로 치료해도 된다는 그 같은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상의 유무가 혈압이나 당뇨병의 경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혈압은 높고 당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아무런 증상이 없고 자각 증상이 없고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하셔도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장기에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증상이 있으면 약을 먹고 없으면 식이요법이나 섭생을 해보고 운동을 해보고 민간요법을 해보고 한약을 먹어보고 이와 같은 것들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요. 항상 혈압이나 당뇨는 중장기적으로 의사 선생님, 자기의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면서 치료를 해 나가시고 조절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나쁘다라는 그런 속설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저혈압이 어느 혈압서부터가 그 이하가 저혈압이냐는 것조차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혈압이 대개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거나 심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어서 기질적인 이유로 혈압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병적으로 혈압이 낮은 것인데요.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혈압이 낮은 것은 크게 건강상의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보고를 보면 혈압이 낮은 저혈압군에서 되려 그런 분들이 평균 수명이 높고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이 적게 일어난다는 보고까지 있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설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항상 혈압을 잴 때 낮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건강상의 또 앞으로 어떤 합병증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도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이제 단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 동네 할머니들도 보면은 사탕이나 단 것을 좋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먹고 그저 심심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사실은 당뇨 환자는 단 것을 먹어도 됩니다. 단지 많이만 안 드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뇨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된 열량, 칼로리가 제대로 연소가 되지 않아서 그 잉여의 열량, 칼로리가 혈당으로 해서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음식이 다냐 안 다냐, 짜냐 안 짜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루에 총 섭취하는 음식의 열량, 칼로리가 얼마냐, 그리고 그것을 다 연소를 시킬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철저한 식사 조절과 운동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당 지수라는 지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음식이라도 혈당을 갑자기 많이 올리는 음식들이 있고 많이 올리지 않고 서서히 올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당 지수가 높은 단시간에 그 당을 크게 올리는 음식들이 혈당 조절에는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당 지수도 또 음식물의 열량과 더불어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당뇨 조절에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양약을 오래 먹으면 위장을 버린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리 아파도 양약은 절대 안 먹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양약이 전부 그 위장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장을 많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되게 관절염이나 요통에 쓰는 그 같은 소염제 계통이 되겠습니다. 소염제는 말 그대로 염증을 없애는 약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장 점막에는 아주 상극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혈압약이나 당뇨 치료제는 위장을 버리지 않습니다.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따로 위장약이나 소화제를 같이 병용을 안 하시고도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장기간 잘 복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약은 무조건 종류 불문하고 오래 먹으면 위장을 버린다는 것도 꼭 맞는 그 같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엄마들이 어지러우면 빈혈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빈혈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어지러워서 혈색소를 측정해 봤을 때 빈혈이 나오시는 분들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병들은 수백 가지가 있지만 대개 뇌, 또 귀, 특히 속귀, 내이, 그 다음에 눈, 심장, 빈혈, 기타 원인 이와 같이 6개로 크게 그 대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 어지럽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빈혈로 속단을 해서 어떤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철분제제 빈혈약을 드시거나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또 어지러우면 이 중풍의 시초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중풍이라는 것은 정식 명칭은 뇌졸중인데 뇌에 있는 혈관이 동맥경화에 의해서 좁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피떡, 혈전이 막힘으로 해서 그 뇌혈관, 뇌동맥이 막히고 그 뇌동맥이 혈액을 공급하는 뇌가 죽거나 또는 그 뇌조직이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는 중풍의 우리가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감각 이상이라든지 어떤 운동 기능의 마비, 또 이 말씀이 어눌해지는 것, 또는 눈의 시야가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 특정 부위에서 뇌졸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지러운 것이 중요한 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지러운 것이 모두 중풍의 시초는 아니지만 평소보다 심하게 어지러우시면서 그것이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다른 신경 증상을 동반한다면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에서는 중풍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의심이 되면 빨리 큰 병원에 가셔서 뇌를 정밀 촬영을 해보시고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기는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낫는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우리나라 병원에서 습관적으로 그 항생제 주사를 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항생제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어떤 감기가 빨리 낫는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또 과거에는 아스피린 계통의 살리실산을 그 액체로 만들어서 주사를 놨는데요. 이와 같은 주사를 특히 혈관 주사로 맞으시면은 열이 쫙 내리면서 몸살이 쫙 가시는 그와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 경험들을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은 약들을 특히 이제 열감기나 몸살이 있을 때 많이들 찾으십니다. 하지만 그 아스피린 성분의 그와 같은 정맥 주사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고요. 또 실제로는 감기가 있을 때 특히 기침이나 콧물 감기가 있을 때 그와 같은 증상들을 일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사는 현재 있지를 않습니다. 혹시 감기에 주사를 쓰게 된다면은 고열이나 아니면은 근육통이 심한 경우에 소염제 주사를 놓게 되면은 그와 같은 열이 좀 내리고 그리고 몸살이 많이 좀 경감이 되는 그 같은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나는 약도 필요 없고 주사 한 방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치료를 해다오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상식이고 또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기가 오래되면 폐렴이 된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특히 기침을 한 2주, 3주를 하시게 되면
결국 이게 이제 내가 폐렴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폐렴이란 것은 우리 폐에 있는 헛박과 아리까지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나이가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이와 같은 폐렴이 열이나 기침을 크게 동반하지 않고도 심해지고 폐혈증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보면은 대개 기침 감기와 폐렴은 처음 걸릴 때부터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걸릴 당시부터 기침 감기는 기침 감기고요, 폐렴은 폐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침 감기가 오래돼서 폐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폐렴은 처음 걸릴 때부터 폐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누렇게 나오면서 고열이 있고, 또 기침을 하실 때 심하게 그 통증을 느끼시거나 어떤 전신 무력감, 근육통 같은 것이 심할 때는 폐렴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건강 지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워낙 정보가 많이 흘러 넘치는 그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올바른 건강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바른 건강 상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 있는 전문가가 제공했냐는 것의 여부입니다. 권위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대개 대학병원이나 또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의료 전문가를 얘기하게 되겠는데요. 대개 이분들은 국제적으로 계속 어떤 질환 치료에 대한 최신 지식들을 흡수를 하고 또 학회에 참여를 활발하게 하면서 어찌 보면 그 질환이나 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그 선두에 서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전문가가, 그것도 복수의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라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신빙성이 있고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 있는 매체로부터 제공된 정보인가 하는 건데요. 우리가 공중파 방송이나 주요 일간지의 건강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전단지나 어떤 정보지 같은 데서 제공하는 정보는 확실히 그 신뢰성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위 있는 매체들은 필진이나 출연진을 섭외할 때부터 상당히 그 출연자의 전문성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게 되고요. 또 거기서 방송이나 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위 있는 매체로부터 제공된 정보들은 대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효과나 효능의 재현성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떤 약이나 민간요법 또는 치료의 효과나 효능이 과연 재현성, 거듭해서도 똑같은 효과를 보이느냐 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 대중이 이와 같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요즘 임상실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약이 개발되면 처음에 독성 실험과 동물 실험을 거쳐서 소규모 임상 실험을 하고, 이어서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대조약이라고 해서 컨트롤을 잡고 대조약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나 효능이 있느냐, 현저하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신약들은 많은 환자들, 수천 명이 이제 들어와 있는 그와 같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대조약에 비해서 효과나 효능이 있느냐, 또는 그 효과나 효능이 거듭해서 나오느냐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산발적인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어떤 한두 분의 의료인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약의 효과 또한 효능은 사실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병원, 다 기관에서 검증을 한 그와 같은 요법, 수술, 치료, 또 약물, 이와 같은 것, 재현성이 입증되고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이 우리가 실제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얻기 위해서 판단해야 되는 기준은 제공자가 전문가인가, 또 제공되는 정보가 권위 있는 매체로부터 나온 것인가, 또
또 과학적으로 그 효과나 효능이 재현성이 입증이 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장수의 비결, 지금까지는 건강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장수의 비결이라고 해서 좀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장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자기의 부모님들이 누리신 그 향년, 돌아가신 나이를 다 합쳐서 6으로 나누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대 수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보다도 훨씬 오래 사시고 장수를 하시는 그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와 같은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어떤 조부모의 유전에 의해서 나의 어떤 건강이나 또는 내가 평생 어떤 앓게 되는 질환이 상당히 좌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을 잘 모셔서 오래 사시게 하는 것도 나의 기대 수명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사실 좋은 유전자를 얻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운에 따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식인데요. 확실히 그 소식을 하게 되면 몸의 대사율이 떨어지고 대사율이 떨어짐으로써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가 없이 어느 정도 몸이 건강하게 자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같은 음식이라도 소식을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좋고요. 대개 우리가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소식을 주로 하시죠. 그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 또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질 않고 야채라든지 과일을 많이 드시면서 오래 사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 자체는 실제로는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가 손기정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손기정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분이 70대 중반에 뇌졸중을 앓으시고 8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동 자체가 체중을 줄이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운동을 통해서 또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밭일 같은 어떤 그런 노동을 통해서 바쁘게 사시는 것이 또 내 주어진 수명 가운데에서 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유전자가 있든 없든 간에 소식을 하시고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건강을 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50대가 넘어가면은 그 나이살이라고 해서 자꾸 그 살이 찐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소식도 하시고 가급적이면 밤에 음식도 안 드시는데 자꾸 살이 찐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살이 찐다. 나이살 먹는다고들 하시는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열량 소모가 점점 적게 되기 때문에 자꾸 잉여의 열량을 통해서 이제 체중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식을 하시고 운동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명을 누리는 것들이 행복한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잘못된 건강상식, 또 건강상식이 이렇게 왜곡된 건강상식이 왜 나오는가, 또 우리가 흔히들 범하기 쉬운 그런 오해, 왜곡된 그와 같은 지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건강 정보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심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받으시고 또 장수의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